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네, 조동상 선배님 나오셨고요. 네. 잘 계셨어요? 저 보고 싶었다고요? 아, 그럼요. 물론이죠. 죽는 줄 알았어요. 보고 싶어서. 어이구야 죽기 직전이었네. 다행이다. 오늘이라도 해서. 그리고 오늘 제 옆에 아리따운 분이 계신데요. 우리 항상 이제 편집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는 박아람 PD가 오늘 함께 출연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아란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여기 출연이 처음이 아니라고 저쪽 팀에서 또 박아란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네. 네. 어디 나갔었어요? 저 축덕숙덕이랑 최종 의견에 이미 출연을 한번 했어요. 뭐야, 우리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출연했었어야지. 축덕숙덕에서는 어떤 주제로 출연했나요? 제가 그때 아나운서님이 목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한 3주 동안 나간 적이 있는데 우리 주 아나운서죠. 네네네. 주가 코로나 걸렸을 땐가? 아니요 그때 주시은이? 그 다리 다쳤을 때? 네, 아. 다리도 드셨고. 아닌데 주시은 다리 다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말하는 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하고는 아마 다른 감기 기운이 있었겠죠. 거기서 맞아요. 했던 발언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떤 발언했어요? 저 거기서 제가 들으면서 필기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제가 축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잘 듣기라도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기자님께서 이걸 검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적어둔 거를 오. 그래서 거기서 인생은 타임이라 적어둔 거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흔한 누가요? 주영민 문구인데? 기자가 그러신 거죠? 흔한 문구인데 그때 왜? 그래서 제가 출연한 것도 타이밍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그냥 좀 구태의연한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선배가 대신해주네. 뭐 그러네요. 구태의연하다 진짜. 구태의연하네요. 자 그럼 최종 의견에서는 어떤 얘기했나요? 의견에서는 그 교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최근에 했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나왔습니다. 출연 최종 의견에? 네. 네. 교사권? 그때는 어떤 발언했고 어제는 무슨 발언했어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사실 판결이 4개가 있었는데 4개 다 너무 제가 뭔가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판결. 어떤 판결인데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그 웹툰에 묘사된 그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그 목사님을 근데 웹툰에서 성폭행범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그게 명예훼손죄로 예. 종교계에서 걸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어떤 최종 의견의 결론은 뭐였어요? 그때 결론이 웹툰에서 공적 인물을 표현을 하더라도 이게 명예훼손 그게 모욕적으로 표시가 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그걸 결론이었는데. 근데 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군을 얘기해도 그게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 목사가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아도 누군지 딱 특정이 될 만한. 네. 명예훼손은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알기엔 그거랑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명예가 훼손됐냐 안 됐느냐만을 따지는 거래요. 네. 예를 들어 그래서 기자는 뭐냐면 명예훼손죄를 그냥 안고 살아가요. 예, 우리 기자들은 그래요. 명예훼손 거세요. 그거는 뭐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명예훼손죄가 두려워서 어떤 공적 인물의 부도덕한 개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변호사들이 별로 안 좋아요. 변호사들은 항상 명예훼손죄에 걸린다고 한다 막 막아요. 그러니까 그 최종 의견에 분명히 해서 조동찬 기자 변호사님들 되게 싫어해요. 못하는 게 많아. 법적으로 따지면. 잘잘못을 가르는 네. 거랑은 상관없는 게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잘잘못을 가릴 수가 없어요. 명예훼손죄를 염두에 두다 보면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고 가는 거야. 기자들은 그냥. 그리고 그게 공적인 인물이다 아니다도 되게 애매해요. 우리 공인이다. 뭐 물론 어디에서 뭐 5급 공무원 이상이다 뭐다 이상 이름 뭐 있지만 뭐 연예인들도 다 우리도 공인이라고 그렇잖아. 하잖아요. 선배님 진짜 유명하니까 공인 맞고 나는 아무도 모르니까 딱히 공인 아니고. 저는 뭐냐면 인생을 공쳤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별로 허물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인이긴 해요. 공친 인생. 그것도 맞네. 별 볼 일 없는 인생. 둘 다 가진 자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네. 왜 불렀냐면 네. 오늘 이제 MBTI 성격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서 불렀어요. 그러기 전에 뭐 일단 내가 왜 진행자 같냐? 진행하셔도 돼요. 못하라고 한 적 없는데 왜 눈치 보세요. 건강상담 메일 오랜만에 2개 왔기 때문에 네. 빠르게 또 소진하고 또 박아란 PD님과 여기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도 돼요. 네.
일단 짧게 이제 줄여서 얘기겠다. 아라님 말 많이 하라고. 건강상담 메일 하나는 골다공증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장모님께서 샤워실에 미끄러져가지고 엄지손가락 골절되고 갈비뼈 금이 갔는데 네. 여기 손가락은 반기부 셌고 가슴 복대를 차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아파서 보니까 금이 간 게 아니라 부러졌다고 했대요. 근데 결국 부러져도 수술할 게 없어서 복대 잘 차라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데 골다공증 요게 좀 진단 받은 후에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의학적 치료법 그리고 좀 눈에 띄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거를 또 궁금해하셨어요. 일단은 갈비뼈가 초기에는 금 간 건지 부러진 건지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기간, 아니다. 일정 기간 지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아파하면 뭐 부러졌다고 생각해요. 의사들이 아마 지금은 안 보이지만 부러졌을 거예요. 금 갔네요. 이렇게 아마 표현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네. 이제 골다공증이 제가 이제 제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저 23살에 골다공증 진단받아서 지금 41살까지 계속 치료를 했지만 네. 여전히 골 감소증 정도. 네. 저는 골다공증에 관련된 네. 어떤 정책 토론회를 한 10번도 더 간 것 같아요. 기자생활 15년 하면서. 네. 왜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골다공증 치료약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보험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저희 어머니도 골다공증인데 저희 어머니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보험 적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약을 저희 형과 아들이 그리고 엄마의 있는 돈으로 지불하는데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희소병 환자인데 암 환자 20억 이게 없어서 아파트 세 채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그런 아이들 돈 대주고 그다음에 척수성 근염해서 못 걷는 애들 그런 애들 약이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 애들 지금 그 약 보험 적용 안 돼서 치료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되게 서운하셨을 거예요. 골다공증 치료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는 골다공증은 사실 논란이 되게 많아요. 분명히 문제예요. 뼈 밀도가 낮으면 이런 골절이 돼서 예를 들면 고관절 골절되면 치명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리든이라고 하는데 누워만 있으면 감염에 잘 되고 나의 모든 활력 징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골다공증이 지금 우리가 기라성 같이 치료 효과가 높으냐? 제가 실제로 골다공증 약을 처방할 때도 저희 신경외과도 척추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시거든요. 네. 그때도 뭐냐면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것, 덜 감소시키는 거는 뭐 확실했어요. 어떤 약이나 주사제를 하면 덜 감소시키는 것. 그런데 골밀도를 늘리는 것은 그때도 개념이 있었지만 잘 실제로 의사들은 잘 못 느꼈어요. 약은 그렇게 골밀도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환자들에게서 보면 골밀도가 증가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기전상에 그런 주사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골다공증은 눈에 띄게 뭐 한눈에 뭐 한 주사 한두 번 맞고 1년 맞았다고 확 증가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이것은 골다공증은 문제니까 우리나라 이 치료의 기준이 그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의 골밀도의 정도에 따라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메이징한 결과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칼슘, 비타민 D, 무게입니다. 이 나의 골밀도를 하중. 하는 것. 내가 나의 척추와 고관절이 무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운동을 적정 시간 동안 하는 것. 그다음에 뼈의 재료가 되는 칼슘. 그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비타민 D.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 비타민 D는 가장 강력한 효과는 먹는 거 아닙니다. 시중에 파는 비타민 D는 햇빛이 가장 강력하고요. 두 번째가 음식에 있는 예를 들면 돼지비계에 있는 비타민 D 이런 종류가 효과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먹는 약이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중 주는 운동 좋다 그래서 저도 걷기 운동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거 대신으로 그냥 살 찌우는 건 어떤가요? 뭐 살 찌우는 거 하면 되죠. 좀 쪄가지고 좋은 쪽으로 예. 장점은 뭐가 있나 좀 생각해 보려고.
근데 저는 그 모든 게 공짜가 없다는 게 제 지론이잖아요.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를 들면 자식도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내 몸보다 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자식이지만 자식도 그런 소중함도 공짜는 아니다. 어마어마한 나이에 다른 그거를 그 자식이 주는 소중함을 얻는 대신 그걸로 나의 다른 소중함을 그러니까 줄여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말하다가 공짜는 없냐 살찌우는 것 그렇죠. 장단점이 다 어느 거나 장단점이 있고요. 거기에 총합은 결국 나의 스트레스 지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모든 거의 총합 살찌고 뭐하고 운동하고 뭐해 결론을 내면 좀 정리가 계산이 되나요? 모든 거의 총합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총합이 나의 건강 상태 나의 행복 상태를 결정한다. 결국 최종적으로 나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스트레스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줄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도인이신데? 그러게요. 아니요. 이것도 제가 말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범은 스트레스다. 암의 주범, 뭐 수면의 주범.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암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과 스트레스 이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저는 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깨달음을 얻고 도인을 얻은 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뭐 그냥 그런 뭐 이렇게 저도 아니야. 우리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살찌는 게 무게감을 준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도인은 얘기가 나왔고 다시 이제 그 얘기로 빠졌는데요.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갈까요? 그럴까요? 자, 쑥 들어갈게요. 이번엔 고관절입니다. 근데 요 앞에 말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더 이상 샤이 청취자가 아닌 두 번째로 사연을 보내는 덜 샤이 청취자입니다. 요즘 뽀얀거탑에 암울한 이야기 많아져서 가슴 답답할 때 종종 있는데 우라가 치밀 때도 있지만 함께 흥분해 주시는 조동찬 기자님과 그리고 그런 기자님을 잘 달래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아나운서님 두 분이 항상 감사하대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20대부터 열심히 걸으셨대요. 저랑 비슷하게 걷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출산 후부터는 망했어요. 살은 많이 쪘고 봐요. 시간은 공짜가 부족했고.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소중한 아이를 출산했지만 망했다는 그러니까 이런 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망해야 이 아이 본인만 낳을 수 있는 그러신 거 거예요. 아니에요. 전 나태한 인간이었죠. 이거 아니에요. 저희 다 그래요. 아니요. 예. 저도 사실은 망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저는 예쁜데. 이미 애저녁에 애초에 망했어요. 근데 망한 거를 뭐 비교해서 제가 위안이 되나요? 내가 덜 망했으니까 위안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출산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걷기를 시작했는데 고관절이 좀 아프셨대요. 그래서 정형외과 갔는데 큰 문제 아니다. 이래서 그때마다 이제 좀 약을 먹었는데 계속 아파서 조금 다시 이제 검진을 해봤더니 약간 기형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큰 병원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없다. 스트레칭 열심히 해라. 요 정도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요게 이제 계속 아프니까 이제 불편하시니까 좀 주기적으로 약을 먹어도 되는 건지 뭐 근육이 짧아져서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셨어요. 네. 저 그냥 이거 정리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런 거 되게 조심했는데 예를 들면 정형외과에서 선생님이 이제 엑스레이만 딱 보고 본인이 피지컬 이그잼을 했겠죠. 그런데 별거 아니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아프시면 약 드시면 되는데 어떤 거 많이 하시냐면 이거 고관절 무슨 자세 교정 무슨 필라테스나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세요. 그거 그냥 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보강하거나 그 유연성을 길러주는 것. 유연해지면 훨씬 덜 아파요. 제가 이거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서 이 얘기 정형외과 선생님 들으면 되게 저를 싫어할 거예요. 오히려 뭐 저는 얘기했지만 도수 치료 무슨 추나요법 이런 것의 의학적 근거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랬죠.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뭐 이거 정말로 현대의학의 치료로 인정해도 되냐? 이럴 정도로 저는 사실 다른 치료에 비해서 근거도가 낮는데 그렇게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유연성을 길러주는 그런 유튜브에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체조 아니면 조금 돈 들여서 그래도 그 도수 치료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덜 들 테니까 그런 걸 해서 뭐 고관절을 뭐 완화해주는 유연성 길러주는 이런 거 하세요. 예. 지금은 나이가 들고 나선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예전에는 막 이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대한정형외과 고관절학회에서 나를 실질적으로 예. 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효과 좋았다. 아니 그냥 아니요? 이거 일단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은 해야 될 게 없고 응. 딱히 뭐가 보면 정확한 게 예, 없으니까. 보면 그냥 어차피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플라시보 이펙트라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게 플라시보 이펙트거든요. 플라시보 이펙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별로 내가 돈이 안 들면서 즐겁게 하는 것. 그런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네. 간단하네요. 네, 간단해요. 약은 계속 먹어도 돼요, 아플 때? 아프실 땐 드셔도 돼요. 근데 아플 때 먹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플 때는 이게 염증이 있다는 거라서 염증이 있을 때는 더 큰 데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는 염증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플 때는 약 드셔야 돼요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꾸준히 진짜 이거 오늘 골다공증도 그렇고 이것도 좀 꾸준히 습관을 잘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뭐. 그러니까 생각 날 때마다 네. 하는 것도 꾸준히 할 수 네. 있어요. 길게 보면. 네, 그럼요. 네. 자, 그리고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제가 최근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왜냐면 너무 영어 잘하시잖아요. 아니면 못해요. 그리고 배운 것 중에 되게 좋은 게 easy does it 해갖고 easy 쉬운 게 쉽게 가야 할 수 있다는 뜻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편하게. 근데 실제로 easy does it 그러니까 easy does it인데 이것도 만데 저는 못 알아 easy does it 하니까 뭐야 easy does it이야 뭐야. 그런데 우리나라 말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임프레시브하게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맞아. 근데 원래 좀 가. 쉽게 잘하시지 않아요, 영어? 아니요. 저 영어 진짜 못합니다. 이게 이해가 단어와 안 됐죠. 문장을 잘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문화를 느껴야지 또 이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그들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튼 네.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쉽게 가자. 전 영어 못하고요. 이제 더지. 우리 중엔 제일 잘해요, 그래도. 아니 뭐 잘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격 요즘 워낙 MBTI고 이제 성격 알아보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맞아요. 선배님이 요거에 관련된 또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MBTI 다들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되게 많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뇌 사진으로 성격 유형을 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쓰셨어요. 네. 일단 이 성격과 뇌의 관계가 주제라서 이제 아란이를 불렀고요. 아란이 너는 MBTI가 뭐니? 저는 INFP입니다. INFP면 EN, F. I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되게 특이한. 내향적, 응. N 이거 선배님하고 I랑 E만 다르잖아요. N은 인투이션이죠. N은 인투이션의 약자고 F는 feeling, 그거 왜요? feeling이고 P가 perception이죠. 그런가요?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E는 이게 인트린직인지 이게 정확하게 풀 텀이 생각은 안 나요? 영어 잘하시는데요? 아니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게 외워놔야겠다. 우리도 좀 있어. 아니 내향적이 뭐 어떻게 바로 나오면 죄송해요. 근데 일단 생각 안 나서. 근데 이제 어때요? 아란 씨는 MBTI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게 흐름이 계속 있었잖아요. 막 네. 예전에 듣기로 막 소양인 이런 거. 칼체질 이런 거. 그렇죠. 거기서 혈액형으로 갔다가 이렇게 MBTI로 온 거잖아요. 응. 근데 혈액형 세대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 4가지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16가지가 그래도 조금 그것보다는 과학적이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 더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믿을만하다. 근데 믿을만하다는 것은 4가지 현재 믿을만하다에 대한 근거를 네. 혈액형 4가지보다는 16가지니까라는 하나의 근거를 냈어요. 네. 그렇죠? 그걸로는 믿을만하다라고 언뜻 수긍하기 어려워요. 근거를 또 대야 돼요. 어딜 그냥 넘어오려고 그래 지금. 저는 MBTI 이제 뭐 이렇게 문구 보면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거 이건 진짜 모르잖아요. 근데 느낌인 거지. 근데 이런 거 보면 느껴요. 맞다는 게. 예를 들면 평소에 선배랑 나랑 너무 안 맞아. 뭐가 핀트가 안 맞아. 보통 우리 그거를 막 결이 안 맞다, 뭐 코드가 안 맞다 표현하잖아요. 뭔지 설명이 안 되는. 근데 MBTI 보고 궁합표 요즘 있어요. 네. 거기에 막 최악의 궁합 딱 뜨면
어쩐지 역시 약간 이런 거가 뭐 한두 개가 가지가 아니라 여러 경우가 있었어 갖고 뭐 이게 약간 정확하게 딱 안 맞아 떨어져도 뭐가 이런 패턴들이 사람과 사람 맞고 안 맞고가 확실히 있는 건가 이런 거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게 있긴 있나 보다.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진짜로 최악의 궁합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일 아나운서 물어볼게 뭐예요? 저는 ENTP요. ENTP 최악의 선배님하고 궁합 뭐예요? 저는 궁합 좋아요. ENTP요? 선배님하고 선배님은 저는? ENFP거든요. 네. 그러세요? 저는 ENTP고 궁합표가 우리는 좋은 편이라서 안 좋은 게 아직- 뭐예요? 아직 이러고 있잖아요. 안 좋은 게 뭐예요? 아니 그거 많아요. 몇 가지 몇 가지 16가지 있어요? 중에 내 맞아요. 거는 이제 저는 근데 웃긴 게 그러면 이제 ENTP 는 그 안 좋은 거 많은데 유일 아나운서가 아 이 사람은 그래서 나랑 안 맞는구나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서로 절대 이해 못해. 아, 나는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뭐 맨날 이랬어요. 그래갖고 남편. 보니까 어. 아 저 사람은 워낙 이제 고민이 많은 스타일이고 나는 좀 시원시원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어서 접점이 없었어. 궁합표 ENTP는 근데 빨간색이 최악의 궁합인데 어. 빨간색은 없어요. 저희는 최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자. 사람들을. 그다음에 우리 아란이는 어떤 점에서 그 MBTI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걸 선택해서 나온 결과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맞다고는 생각을 못하는 게 제가 모습이 되게 여러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또 그쵸.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또 장소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네,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맞는 MBTI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막 네. 동시에 이렇게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더라도 그냥 조금 냉정하게 질문을 하더라도 이게 그래요. 예를 들면 유일 아나운서는 MBTI 갖는 분이 남편이라고 하는데 원래 배우자는 안 맞아요. 누구를 갖다 놔도 안 맞아 배우자는. 그래서 로또라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안 맞는 건데 그거를 굳이 MBTI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의학 그 예방의학 너무 안 맞으니까 이런 거라도 핑계를 대보는 거죠. 통계학적 의미로 컨파운딩 팩터라고 하는데 네. 그 혼란 변수죠.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아니죠. 그 안 맞는다 배우자는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거는 뭐 통계학적으로 배우자는 나 우리 배우자 너무 좋아. 천생연분이야. 이런 사람. 그다음에 이제 아란이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이. 네. 그러면 성격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일정한 특징인데, 그렇죠? 이 네. 특징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MBTI가 되게 인기 많은 이유는 알겠어요. 인기 많은 이유를 그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각각의 성격들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건 되게 커다란 그랬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만 뭐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논리적이지 못하고 데이터 분석을 싫어하며 이렇게 썼으면 좀 싫었겠죠. 근데 뭐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뭐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거를 그거를 쓴단 말이에요. 대인관계 그렇게 걸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건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기 많은 이유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MBTI가 뭐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막 재미로 쓰여지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가 뇌과학계에서는 과학적으로는 어떠냐? 별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융의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했다고 하는데 융은 이제 프로이트의 제자죠. 네. 프로이트의 제자고 그 정말 융의 가장 뛰어난 점은 뭐냐면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세상에 냈어요. 이드 에고 슈퍼 에고. 근데 이 얘기하면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저랑 정말로 저의 의견에 반대되면서 저를 싫어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무섭진 않아요. 좋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우리 201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그 너츠라는 개념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하게 하는 것, 그 무의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제일 먼저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에 처음으로 남자 화장실에 파리벌레를 가운데 딱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조준을 했었어요. 변기에다가. 그래서 물이 튀는 율이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거기다가 했을 텐데. 벌을 맞추세요. 이런 문구도 없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는 내가 일부러 생각하지 않은 것에도 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융은 그런 프로이트의 개인적인 무의식을 뛰어넘어서 집단 무의식을 이란 개념을 세상에 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만의 그런 다른 데에선 볼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달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까마귀가 막 우는 거를 안 좋은 거 말까 아침에 까치가 울면 와 좋다 새소리가 오는 걸 좋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게 특별히 기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만의 이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일본에서 고대 이수연 학생 일화인데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누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대학생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본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일본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은 다른 사람들의 신경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떨어지거나 일본 사람들은 본인 국적의 사람, 본인 민족의 사람이지만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대한민국에서 유학 온 당시 고대 학생 이수연 학생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구했단 말이에요. 결국 본인의 그 당시 일본의 기사가 전 참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길래 저렇게 본인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사람을 구할까? 이런 우리가 딱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 처음 등장시킨 융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드 에고, 슈퍼 에고, 프로이트가 나눴고 융이 물려받은 이 개념을 현대 뇌과학에서 인정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당시 100년 전과 다르게 우리는 뇌 CT, 뇌 MRI, 펑셔널 MRI 모든 걸 다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드 에고, 슈퍼 에고는 구분되지 않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의 기억, 변형계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뇌의 전두엽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우리는 기억으로 가고 그렇지만 그 전두엽으로 빠지지 않은 그냥 해마 속에 블랙홀처럼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우리의 이런 것들을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 어떤 냄새 있잖아. 냄새에 따라서 사람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어떤 냄새를 보면 너무 싫어하고 너무 좋고 이런 것도 그 해마 속에 있는 어떤 기억의 조각들이 이 어떤 변형계 나의 기분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에 스며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해석되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아무리 찍어도 그런 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근데 이제 MBTI의 이런 예를 들면 N이 인투이션이잖아요. 그리고 S는 센서링인데 센서링이 감각이 아니라 오감, 보고 듣고 뭐 만지고 하는 이런 것들 이 오감에서 주는 데이터를 해가지고 분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센서링은 오히려 분석적이고 인투이션 N이 직관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수가 야구공을 던져요. 그러면 칠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인투이션인 사람은 직관적으로 휘둘릴 테고 센서링인 사람은 저게 오른손으로 뭐 지난번 던졌고 약간 커브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걸로 결정하겠죠. 그러면 뇌의 반응이 달라야겠죠. 뇌의 사용하는 영역이나 이게 달라야 되는데 해보면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티가 안 나요 아직. 하나도 안 나요. 네. 근데 구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인과 음. 프로야구 선수는 구분이 돼요. 프로야구 선수 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프로야구 선수는 이 전부터 칠지 말지를 결정할 때부터 훨씬 더 많은 뇌를 사용해요. 훨씬 더. 그리고 부위가 훨씬 많아요. 일반인은 처음에 딱 볼이 왔을 때 사용하는 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근처에 올 때만 많이 사용돼요. 프로와 일반인은 구분돼. 그렇다면 일반인과 프로가 N과 S로 구분된 성격이 다르냐? 그럴 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뇌를 얼마나 많이 사용해 왔느냐는 우리가 구분되지만 성격은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 feeling과 thinking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뇌로는 feeling과 thinking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싫어요. 네. 어떤 사람이 싫어요. 난 보자마자 싫었어. 이걸 우리가 feeling이라고 하죠. 근데 저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은 눈이 이렇게 약간 짝짝이네. 아이 보조개가 들어가 바람 피겠어.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thinking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한 번에 들어와서 내가 의식하지 않은 못한 상황에서 딱 봤더니 아 싫어. 나중에 봤더니 이것도 싫고 이것도 있었어. 그럼 첫 번째를 feeling이라고 해야 될까요? thinking이라고 해야 될까요? feeling과 thinking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J와 P도 J는 저지먼트고 P가 퍼셉션이잖아요. 어떤 것을 계획을 따라서 하고 퍼셉션은 직관, 아까 뭐 이렇게 보는 대로 막 즉흥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것도 실은 내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즉흥적으로 하는 계획을 시간으로 따지면 훨씬 빠른 순간에 늦은 시간의 계획이고 그 저지먼트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긴 앞 시간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차이는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 차이 외에 다른 거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MBTI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해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가장 유용했던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향성, 그다음에 뭐 환경의 오픈, 뭐 친화성, 그다음에 신경증성 이런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좀 맞는 것 같아요. 신경증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이거는 심리 전문가가 이것도 역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거예요. 5개니까 MBTI보다 훨씬 더 단순하죠. 그래서 이걸로 임상학적으로 나누면 신경증에 있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의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PTSD 그다음에 광장공포증 이런 것들의 유병도가 달라요. 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렇다면 뇌 CT와 MRI를 찍어보면 분명히 차이를 둘 수 있을 거다라고 연구진이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 심리 전문가를 통해서 5 성격으로 나눈 다음에 뇌 CT와 뇌 MRI를 해봤어요. 네. 달랐나요? 그랬는데 전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티가 안 나네.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티가 안 났어요. 지금은 안 밝혀진 거겠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성격 유형이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하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 경험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나 이런 발현되는 게, 그러니까 신경증이라고 분류된 사람, 아니면 뭐 외향성이라고 분류된 사람도 그 사회적 문화적 환경,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따져보면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혈액형과도 똑같습니다. 혈액형 O형이 재현 O형인데 O형은 잘생기고 성격 좋고 뒤끝 없고 머리 좋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합심이 되네요. 나도 O형이라. 이게 대한민국에서 맞지만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죠. 아마 MBTI도 국가별 사회별로 나눠 본다면 그런 차이가 뭐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성격은 애석하게도 뇌 CT와 MRI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의 핵심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네. 성격은 안 나왔는데 네. 여기서 자아 존중감이 나왔어요. 우리 성격 테스트 할 때는 자아 존중감도 여러 항목 중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 그 자아 존중감까지 포함된 여러 성격 유형들을 다 해보면 안 나왔는데 자아 존중감만 따로 떼놓고 MRI를 비교해봤어요. 차이가 나요.
우와, 그건 보인다고요? 네, 보여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그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변형계,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하는 전두엽이 더 활성화된 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놀라운 발견이죠. 네. 아,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를 들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영역을 보면 해마죠. 해마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니까 자아 존중감이 높으면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하게 될 거고요. 나이 들어서는 치매에 덜 걸리겠죠. 그다음에 변형계. 변형계는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훨씬 더 차분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죠. 자아 존중감이. 그리고 전두엽은 논리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를 못하는 게 대부분이 뭐냐면 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욱하는 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자아 존중감이 어떤 범죄적 성향하고 관련이 있느냐 해봤어요. 딱 떨어져요. 모든 범죄적인 성향, 그것이 선행질환이 조현병이든 아니면 사이코패스든 아니면 그런 게 없는 거든 자아 존중감이 떨어졌을 때 범죄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반대로 본인의 자해도 자아 존중감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이 나타났어요. 아, 이 자아 존중감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훼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에 대한 공격력, 자살, 자해, 타인에 대한 공격력, 타살, 타해 이것의 높은 기저에는 낮은 자아 존중감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자살률 열나 높죠.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 묻지마 폭행은 저는 묻지마 폭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묻지마 범죄는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 영문도 없지만 모든 폭력은 내 주변의 약자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성을 잃고 욱하고 공격력이 강한 사람 옆에 있는 약자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무방비이기 때문에. 네. 무방비라서 약자인 거죠. 폭력, 조폭. 폭은 의리는 약자를 괴롭히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을 많이 등장시키고 마약이 떠오르는 연예인을 계속 등장시키는 PD들, 작가들 저는 이 세상을 망치는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얘기가 좀 산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아 존중감이 낮은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것 어떤 사람이 낳는가 봤더니 대부분 사춘기 이전에 결정된대요. 연구를 해봤더니 사춘기 이전에. 그러면 가정 환경이 중요한가요? 네. 가정 어렸을 때의 학대와 방임 그리고 학교에선 뭐냐면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관 공부 잘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자아 존중감을 낮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학대받고 방임받는 것을 어떻게 낮추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측면에서 뭐냐면 무조건 아이를 낳아라. 이것도 되게 웃겨요. 우리가 이 태어난 아이를 학대하고 맞아. 방임하지 않은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없는데 무조건 낳으라는 무책. 예를 들면 제가 맞지만 지금의 우리 정신질환의 문제를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했죠. 네. 이때 이걸 만든 사람들이 인권파리 정부와 인권파리 변호사들이 했어요. 정신건강 장애인의 인권을 높인다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에 어떤 이들을 지지하고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오로지 인권파리에만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4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은둔하게 됐죠. 케어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승승장구했고 국회의원 된 분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더 악화됐죠. 지금도 뭐 저는 뭐냐면 보건복지부가 또 이거를 자기네들이 정신이 질환을 다 떠안겠다고 해요. 일단 반성부터 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이렇게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더 이전에는 이 낳은 아이들이 방임되고 학대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우리는 뭐 바꾸려고 해도 이제 늦은 거네요, 그러면. 아니죠. 지금 왜냐면 MBTI 하고 나서 너 T지 이거 너무 심하게 얘기해갖고 T인 거는 좀 부정적으로 요즘 가고 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는 FF니까 모를 거야. 저는 T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속도의 차이인데 무언가를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 천천히 배우는 사람이 T로 나타나는 성향이 많아서 그거는 다른 거지. 그리고 천천히 가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슬로우 앤 스테디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슬로우 느리고 스테디 꾸준하게 가는 게 이게 동의어 문장이라고 하네요. easy does it 하고 슬로우 앤 스테디가 그 runs the race인가요? 레이스에서 이긴다예요. 네. 결국 이런 천천히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T의 빠른 문화, 예를 들면 몇 초 만에 풀어야 무슨 이거 천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몇 초 만에 풀어야 저 진짜 중고등학교 때 그거 1인자였거든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했어요. 몇 초 만에 뭐 풀어야 되나 뭐 하는 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그거.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얘 범접할 수 없는 천재라는 애들을 제가 직접 만났을 때 걔네들은 빠르지 않았어요. 빠르지 않았지만 제가 상상도 못할 만한 일들을 생각해냈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 질문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천재가 아니라는 것은 일찌감치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천재적인 분야는 다른 데 있겠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각자의 분야에서 내가 받은 분야에서 천재 소질이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성적에만 혹은 빠른 거에만 맞춰지는 게 아닐까? T를 무시하는 성향도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T 무시하는 성향은 공감을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공감은 되게 중요한데. 아씨. 모르겠어요. 저는 노력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본인이 느끼는 게 있다면 뭐 그게 또 틀리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란이 불러놓고 내가 또 내 얘기만 했네. 아란이 잘 듣고 있었어요. 아쉬우면 다음에 또 부르지 뭐. 네. 재밌었습니다.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건강 상담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